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효도는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진짜 무서운 건 병원비보다도 길게 이어지는 간병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세 달, 반년을 넘어가면 가족의 체력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통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 간병비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싸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모님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비용 절감의 원리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왜 어떤 집은 같은 상황에서도 간병비 부담이 훨씬 덜하고 왜 어떤 집은 잘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은 많게는 수백만 원씩 더 쓰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질까? 그 이유까지 오늘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가 정리되실 겁니다. 간병비가 무서운 이유는 비싸서가 아니라 길어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10만 원, 12만 원 정도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간병비는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짧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300만 원입니다. 하루 12만 원이면 한 달에 360만 원이죠. 여기에 병원비, 식비, 교통비, 기저귀 같은 소모품, 추가 검사비, 재활 비용까지 붙기 시작하면 가게에서 감당하는 실제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처음 한 달은 어쩔 수 없지 하고 버팁니다. 두 달째도 조금만 더 보자 합니다. 세 달째가 되면 이제부터는 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병비는 단순히 가격 위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한 번 비싼 선택을 해버리면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서 가게 전체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줄이려면 무조건 싼 곳을 찾는 것보다 먼저 어떤 구조에서 돈이 계속 새고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방법, 가족이 직접 다 떠안는 구조부터 끊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심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에게 맡기기 미안하다.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인다. 아직은 내가 버틸 수 있다. 처음에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병은 겉으로는 돈이 안 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큰 비용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줄이거나 쉬게 되면 월급이 줄어듭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면 가게 운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잠도 부족해지고 결국 본인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눈앞에 현금만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요, 가족 한 사람의 노동력과 소득을 통째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해야 더 안전한 것 아닌가요? 남이 하는 것보다 가족이 더 세심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돌봄의 질은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효심이 커도 잠을 못 자고 체력이 바닥나고 감정이 소진되면 결국 예민해지고 지치고 실수가 생깁니다. 즉, 가족이 전부를 감당하는 구조는 처음엔 헌신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에게도 가족에게도 지속가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줄이는 첫 번째 원리는 무조건 가족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야 할 일과 외부 도움이 맡아야 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시작돼야 돈도 줄고 갈등도 줄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방법,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집에 계시면 더 불안하니까 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병원에 있으면 뭔가 더 체계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상태가 위중하거나 의료 처치가 계속 필요한 분은 병원이나 시설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가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닌데도 막연한 불안 때문에 병원 생활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병원은 의료가 중심인 공간입니다. 생활 자체를 가장 경제적으로 돌보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 필요도가 낮아진 뒤에도 계속 병원 중심으로 가면 간병비 부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의료가 필요한 시간과 생활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치료가 중요하지만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 지원, 이동 보조, 식사 보조,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계속 병원 구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세질 수 있는 겁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사고 날까봐 무서워요.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죠? 맘에 누가 봐드리죠?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게 무조건 병원에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퇴원하세요가 아니라 퇴원해도 괜찮은 조건을 갖추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이 마련되면 간병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 복지연구를 보조도구가 아니라 간병 시간을 줄이는 장치로 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연구를 보면 그냥 보행기,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같은 있으면 좀 편한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연구의 진짜 의미는 돌봄에 들어가는 사람의 시간과 힘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매번 누군가가 부축해야 한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 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침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일어나기 편한 구조가 되면 도움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질까 걱정돼서 항상 옆에 서 있어야 했다면 손잡이나 의자 같은 장치 하나만으로도 감시해야 하는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실내 이동이 불안해서 가족인을 따라다녀야 했다면 보행 보조가 가능한 용구만으로도 한 사람의 체력 소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복지연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간병을 덜 힘들게 만들고 사람 손이 꼭 필요한 순간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나 도구로 해결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사람 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 손이 필요한 순간을 100에서 70, 70에서 50으로 줄이는 겁니다. 간병비는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필요한 시간과 강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지연구를 고를 때는 예쁘냐, 브랜드가 뭐냐보다 먼저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우리 집에서 어떤 간병 시간을 줄여주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 쓸모없는 선택이 줄고 정말 필요한 것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방법, 장기 요양 인정과 서비스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를 줄이는 가장 큰 갈림길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 제도 안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많은 가족이 부모님 상태가 힘들어져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간병인을 구하고 병원비를 내고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사곤 가족이 스케줄을 맞춰가며 버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정보를 모를수록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은 오래가는 문제인데 오래가는 문제를 전부 사적으로 해결하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대기나 조건, 절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것과 알고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반론이 또 나옵니다. 신청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별 도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를 압니다. 처음 접하면 용어도 낯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 사이에 돈은 계속 나갑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준비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상태를 설명해보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파악하는 순간부터 간병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다섯 번째 방법, 간병비를 줄이려면 갑자기 큰돈 나가는 순간을 막아야 합니다. 간병비는 매달 나가는 돈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예상 못한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낙상이 생겨 입원이 길어진다든지 욕창이 생겨 관리가 더 복잡해진다든지 이동이 어려워져 추가 돌봄이 필요해진다든지 밤에 화장실 사고가 나서 계속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간병비는 단순히 누가 옆에 있느냐로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줄이는 진짜 핵심은 의사 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입니다. 침대 주변 정리, 미끄럼 방지, 야간 조명, 화장실 동선, 일어나고 앉는 자세, 도행 보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는 큰 비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꾼다고 큰 차이가 나나요? 네, 납니다. 왜냐하면 간병비는 대부분 한 번에 큰 사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한 상태를 관리하는 비용과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비용은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 정비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간병비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6번째 방법. 가족끼리 역할 분담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돈으로 때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간병비는 단지 서비스 가격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의사소통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병원에 갈지, 누가 낮 시간을 맡을지, 누가 밤을 맡을지, 누가 서류를 챙길지, 누가 비용을 관리할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가장 바쁜 사람, 가장 착한 사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혼자다 떠안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말 못하고 나중에는 서운해지고는 결국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버티다 안 되니까 갑자기 비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너무 힘드니 사람 써야겠다는 일단 급하니까 제일 빨리 되는 걸로 하자.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되면 계획 없이 큰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는 감정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간병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시간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서비스는 외부 도움을 받을지, 응급 상황 시 누가 움직일지, 이걸 초반에 정리할수록 간병비도 줄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 얘기 꺼내면 분위기만 나빠져요.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거는 나중에 누군가 혼자 무너진 뒤에 서로 원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어색함이 나중에 파국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 무조건 싼 선택보다 오래 버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병비를 줄인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가장 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병은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길게 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제일 싼 선택이 아니라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방식은 처음엔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아도 몇 달 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약간의 장비나 환경 정비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통해 돌봄 강도가 줄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 아끼는 선택이 3개월 뒤 100만 원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 20만 원, 30만 원 더 들여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선택이 나중에 훨씬 큰 지출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일주일 버티게 하나, 아니면 1년 버티게 하나? 이 질문으로 보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 간병비를 줄이는 방법은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가족이 모든 걸 떠안는 구조에서 나누는 구조로 바꾸고, 병원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꾸고, 사람 손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도구와 시스템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제도를 모르고 버티는 상태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 이 네 가지만 바뀌어도 간병비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하죠? 지금 당장 우리 집은 뭐부터 바꿔야 하나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방향을 잡아드린 영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복지연구 종류는 많은데 도대체 뭐부터 받아야 하는지, 장기요양 신청은 해야 한다는데 우리 부모님 상태로 가능한지, 요양보호사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돈이 안 새는지, 병원 BS 지표 언제부터 바꿔야 손해가 아닌지, 이건 하나라도 잘못 선택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계속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밑에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하는 다음 내용들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연구 무엇부터 받아야 하는지, 지원금 제대로 받는 방법, 요양보호사 비용 줄이는 현실 방법, 이건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마음만으로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있어야 버틸 수 있고 구조를 알아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고, 누군가는 몰려서 더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의 차이입니다. 부모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